안녕하세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이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은 때때로 저를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선입견이 되었어요. 제가 더 큰 꿈을 꾸고 싶어 하고 더 성장하고 싶어 해도 늘 주변 사람들은 제 환경에 관해 이야기하며 너는 안 될 거야. 너도 너희 부모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제 미래를 단정짓고는 했죠. 제 어린 시절을 되짚어 보자면 아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허영심이 많은 어머니와 술과 폭력을 달고 사는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었죠. 한창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될 무렵에는 어머니와의 싸움이 그나마 덜했어요. 물론 그때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많이 싸우셨었죠. 아버지는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셨었는데 우연히 친구들을 만나러 그 동네에 왔다가 시장을 구경하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버지 역시도 어머니를 보고 한눈에 빠져버렸죠.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하게 되었죠. 하지만 서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혼하게 된 두 사람은 살림을 차린 이후부터 맞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았어요. 집안일을 하는 스타일부터 좋아하는 반찬까지 하나도 맞는 점이 없다는 게 더 맞겠죠. 그래도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커플에게 그런 게 중요할 리가 없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때 연애를 해왔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사랑이란 감정은 언제나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해가 지나면서 제가 점점 성장하고 서로 맞지 않는 점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던 두 분은 사이가 점점 나빠졌어요. 원래도 물건 사기를 좋아했던 어머니는 아버지랑 다툴 때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옷이며 신발, 가방을 사들고 들어왔죠. 그렇게 아버지 몰래 숨겨두었다가 들키면 다시 그걸로 인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하면 잘할수록 필요한 돈도 커졌죠. 거기에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알뜰살뜰하게 살아도 모자랄 마당에 이런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냐며 화를 내셨죠. 그러고 나면 어머니는 속이 상해 다음날 또 쇼핑을 하러 가고 아버지는 속이 상해 술을 드셨어요. 그렇게 속상하다는 핑계로 한 잔 두 잔 늘어가던 술은 어느새 병으로 채우지 않으면 부족하게 되었죠. 다툼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가 돈을 아무렇게나 쓴다며 싸우고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는 어머니가 사온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부터 시작하였죠. 그러면서 점점 심해졌어요. 아버지가 드시는 술이 늘어갈 때마다 그 폭력성도 점점 짙어졌죠.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다가 그 다음에는 주먹으로 무언가를 던져서 부쉈다가 그리고 발로 차서 부수다가 나중에는 어머니를 밀쳤다가 때리려는 듯 손을 올렸다가 결국 어머니를 때리게 된 거죠.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다는 말이 맞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한번 때리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두 분이 싸울 때면 술을 드실 때면 늘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고 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역시 지지 않고 아버지에게 달려들며 그래 때려봐 더 때려봐 하면서 소리치셨어요. 매일같이 물건이 부서지고 술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툭하면 서로에게 욕을 하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가족의 모습은 저희 부모님 뿐이었으니까요. 다른 롤모델이 크게 있던 것도 아니다 보니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혼자 생각했던 거죠. 원래는 아버지의 건어물 가게가 매출이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고 아버지 혼자 일군 사업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가게가 잘 되어서 빈자리가 나온 옆 가게를 사서 확장하기도 했어요. 한쪽에서는 건어물을 팔았고 확장한 곳은 개조해서 마른 안주와 술을 팔았죠. 애초에 수입이 나쁘지 않았으니 가게도 확장하고 집도 살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대출을 잔뜩 내서 은행의 집에 더 가까웠지만요. 하지만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가게도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매일 싸우는 가게를 누가 얻고 싶겠어요. 작은 동네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건 윗집도 아랫집도 다 알고 있었고, 또 소문 역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화장으로 아무리 가려도 어머니의 멍든 얼굴은 감추기 쉽지 않기도 했고요. 두 분은 매일 싸우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가게에 아예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나름의 시위 아닌 시위를 하는 거였죠. 어머니가 가게를 안 나오시니 혼자서 물건을 팔고, 안주를 만들던 아버지도 힘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시던 아버지에게 가게에서 파는 술은 더 이상 판매용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장사는 둘째치고 매일 지인들을 불러서, 때로는 혼자서 가게에 펼쳐두고 앉아 술을 드셨죠. 그때를 떠올려 보면 모두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 역시도요. 두 분은 서로를 물고 뜯느라 저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으셨거든요. 아침이면 전날 빨래도 되지 않은 옷들 사이에서 옷과 양말을 꺼내어 입고 학교에 갔어요. 괜찮을 때도 있었고,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옷에서도 젖은 채로 오래 묵은 걸레 냄새가 났어요. 자연스레 주변 아이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부모님 사정까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름아름 알게 된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랑 노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장난이 심한 아이들은 저를 두고 놀리기도 했죠. 틈만 나면 준비물도 두고 오고,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옷을 입고 오고, 학교에 내야 할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저를 선생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사정을 알고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업에 차질이 생기고 업무 처리에 차질이 생기니 반가워할 분들은 없었죠. 그렇게 제 가족은 모두 몸도 마음도 엉망인 채로 살아갔어요. 점점 집안도 기울기 시작해서 은행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독촉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더욱 나빠져갔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은 이렇구나. 내 인생은 이렇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꿈꾸지 않았고, 그저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중에 제 하루는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랐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결국 지쳐서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아직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으니까요. 동네방네 알만한 사람들을 쫓아가 봤지만 어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진탕 마시고 어머니를 욕하면서 그날 밤도 잠이 드셨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가게 문도 열지 않은 채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에 누워 계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켜만 봐야 했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그동안 과한 소비를 하느라 주변에 돈을 빌렸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와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제야 집안을 뒤져보니 결혼 때 맞춘 예물부터 제 돌반지까지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껴둔 시계와 정장, 구두까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제 아버지는 그동안 어머니가 계속해서 분에 넘치는 물건을 사모으던 것이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빚쟁이들은 돈은 어떻게 갚을 거냐, 언제 갚을 거냐 따지며 달려들었고, 아버지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성을 냈어요. 당신 마누라잖아. 난 그런 여편네 모른다고. 대문 앞에 찾아온 빚쟁이들과 걸핏하면 언쟁을 벌였어요. 저는 집안에 숨어서 그저 모든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제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했고 집도 팔기 위해서 내놨어요. 오랫동안 대출이자가 밀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돈도 갚아야 했거든요. 저희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았고
작은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진탕 술을 드셨고,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온 제가 숙제하고 저녁을 차려 먹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만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지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술을 들으시고 주무시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셨고 부엌으로 나오더니 그릇이 깨진 것을 보며 크게 화를 내셨죠.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다가 제 뺨을 때리고는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저는 쌀쌀한 밤 공기를 맞으며 집 앞에 쪼그려 앉아 아버지가 잠이 드실 때까지 기다렸죠. 몇 시간이 흘렀을까? 집안이 조용해지고 아버지가 잠이 드신 것 같아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에게 혼이 날까 조용조용 제가 깨트린 그릇을 치우고 그러다가 손을 다쳐서 피가 났는데 많이 긁힌 것은 아니라 크게 아프지는 않은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 눈물이 막 나면서 너무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나 제 훌쩍이는 소리에 아버지가 깰까 이를 악물며 참았어요. 결국 그날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손가락을 휴지로 감은 채 잠이 들었죠. 처음에 어렵다는 말은 역시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화를 낼 어머니가 없었으니 그 몫은 이제 온전히 저의 몫이었죠.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아버지의 그런 폭력이 지루하게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방구석에 틀어앉아 오늘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바로 잠들기를 바라며 최대한 제가 있다는 티도 내지 않도록 숨소리조차 죽인 채 숨어 있었죠. 때로는 일부러 아버지가 잠이 든 후 집에 오려고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잘못 걸리면 학생이 이 시간까지 어딜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냐며 더 혼나기도 했어요. 오늘은 제발 무사히 넘어가기를, 제발 몇 대만 빨리 맞고 아버지가 지쳐서 잠들거나 술 마시러 나가버리기를 바랬어요.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아예 맞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오늘은 조금이라도 덜 맞았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분은 자신을 제 외할아버지라고 소개했죠. 누더기 같은 옷에 다 다른 신발, 바짝 마른 몸에 얼굴에는 멍이 잔뜩 들어있는 제 얼굴을 보며 할아버지는 아가 왜 이러나, 아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서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크게 반대하셨다고 해요.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결혼하기에는 모아둔 돈도 없고 어머니가 아직 너무 어리고 철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로 키워서 자기가 철딱서니 없게 잘못 키웠다며 후회하셨어요. 그래도 우겨서 결혼한다길래 그럼 너 알아서 잘 살아보라며 화를 내고 내보내셨던 게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그 후로 손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몇 년 만에 연락해봤지만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랑 모르는 사이라며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다네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연락을 해봤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냉담한 반응이었고 언젠가부터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태어났다는 손주는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큰 마음 먹고 아버지가 하시다던 가게를 찾아가 봤는데 가게는 계속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의 수소문에 저희가 옛날에 살던 집을 알게 되어 찾아가 봤는데 그곳에도 이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사를 했다며 찾을 수 없었고요. 그렇게 제 소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우리 집 상황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살던 집주인도 그 집 마누라가 집을 나가고 남편도 개차반이 되어서 매일 술만 퍼먹고 아내도 자식도 때린다며 아내가 사치하느라 빚을 많이 지게 되어서 집도 가게도 팔고 이사를 했다고요. 그제야 아뿔싸 싶었다네요. 딸내미가 아무리 말려도 그 사이 잘 지내고 있는지 진작 한번 찾아라도 와볼 걸 싶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주변을 수소문하다 보니 마침 저희가 새로 이사 온 집을 아는 분이 계셨고 그렇게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상처와 멍이 잔뜩 든 제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셨고요. 저는 우선 집 안으로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할아버지는 들어와 보시더니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을 만큼 난장판이 된 안을 보고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으셨어요.
냉장고에는 반찬도 하나도 없고 집안에는 술 냄새와 곰팡내가 진동을 했죠. 방 안에는 술병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잠시 후 슈퍼에서 술을 사온 아버지와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보더니 분노의 소리를 치셨죠. 자네, 지금 이게 말이 되는가? 애 밥은 차려주는 건가? 아니, 어린 자식 키우는 사람이 어째 이렇게 술을 먹어?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보고 처음에는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작게 욕을 내뱉으며 당신 딸이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하냐며 따졌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그래, 내가 딸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남의 집 자식들을 다 망쳤네. 그래도 자네는 그러지 말아야지. 저 어린 것이 어디 때릴 곳이 있다고. 자네는 자네 자식을 아껴줬어야지. 하나뿐인 자식을 아비라는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두들겨 팬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저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하며 저를 보더니 말끝을 흐리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목구멍으로 무언가 치고 오르려는데 혹시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또 혼이 날까 뜨겁게 올라오던 눈물을 꼴꺽 다시 삼켰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만 숙이고 있는 저를 보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손주는 자신이 데려가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내 자식을 왜 당신이 키우냐며 화를 내시고는 저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저는 방구석에 앉아서 두 분의 이야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때려 죽여도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이제 와서 왜 간섭이에요? 그렇게 애끓으면 아버님 자식이나 찾으러 가세요. 남의 자식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어떡하지? 할아버지가 가시고 나면 난 또 아버지께 혼나겠구나. 아버지가 화가 나신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시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어요. 짐 싸라. 너는 이제 너희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산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버지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대로 방을 나가셨죠. 저는 별로 있지도 않은 짐을 챙겨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 집에서 살며 학교도 옮겼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며 얼마 있지 않은 돈을 싹싹 긁어 모아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는 저를 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하신 거고요. 할아버지는 배관공의를 하셨었는데 싱크대나 화장실 하수구가 막히면 뚫어주기도 하고 배관 시설을 교체하고 설비하는 일도 하셨었어요. 예전에는 큰 공장을 몇 개나 관리하시면서 돈도 꽤 버셨었다고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움직이기 힘들다 보니 점점 수입이 줄어드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저를 키우셨어요. 배관공 일도 하시고 시간이 남을 때면 근처에 폐지도 주우러 다니면서 저를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주셨죠. 누군가 차려주는 밥과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다니. 처음에 집에 간 날 할아버지께서 계란 후라이에 급하게 산 소시지 몇 개를 구워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한테 할아버지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었죠. 그곳에서 아버지와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요. 저는 할아버지 댁에서 살게 된 이후로 아버지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었어요. 할아버지가 출장을 갈 때마다 저도 따라다니면서 보조를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냄새나는 일이었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이었죠. 저 역시도 할아버지를 따라 배관일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일을 꿈꾸는 손주가 그저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할아버지 연세가 더 들어갈수록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몸이 아파 며칠을 누워 계실 때면 아예 수입이 없어 그달은 빠듯하게 생활을 해야 했죠. 몸이 아프시면서도 약값도 들기 시작하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근처에서 신문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찍 신문을 돌리고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들었죠.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이따금 할아버지를 따라 출장을 다녔어요. 저는 배관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찢어졌던 상처가 있는데
그게 흉터가 되었거든요. 얼굴에 생긴 흉터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할아버지 대신 제가 초인종을 누르면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었죠. 아무래도 자기 공간에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키도 더 커지고 등치도 커지면서 사람들이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낯을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사람들 앞에 서면 무표정해지는데 그래서 더 무서워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과 몸에 그런 흉터들이 있으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신데 급하게 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마침 제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 막힌 하수구를 뚫는 일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다고 대신 달려갔어요. 어떤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저를 보고 무서워서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출장 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원래 오기로 하신 분이 아니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다시 전화해보라고 말씀드렸고 전화를 해보고 상황 설명을 듣더니 그제야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작업을 하는 내내 불안한 듯 현관문을 열어두고 신발까지 신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작업을 해드리고 현금을 받고는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얼굴과 몸에 흉터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문전박대까지 당할 정도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는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일을 주로 했어요. 사람들과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 얼굴이나 몸의 흉터를 신경 쓰거나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일을 주로 했죠. 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나빠지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근처 공장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하기에 취직을 했죠. 공장은 2교대 근무였고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일했어요. 공장에서는 마스크랑 머리에 캡을 쓰고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일하니 제 흉터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됐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계속 건강이 나빠지던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서 가장 먼저 겪은 일이죠. 의사 선생님은 이연세의 이 몸 상태로 이만큼이나 버티신 것도 대단하다고 했어요. 손주를 너무 사랑해서 차마 어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거두시면서 늘 제 생각뿐이셨는데 그나마 일자리도 찾고 어른이 되고 나니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께 효도할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떠나가시다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곳 한번 모셔다 드리지 못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제 걱정만 하시고 고생만 하시다가 떠나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살고 계시던 집을 물려주셨어요. 저는 혼자 살기에는 저에게 과분한 곳인 것 같아 집을 팔고 조금 더 큰 도시로 이사를 하였어요. 그냥 막연히 어린 생각에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도 있고 나를 덜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공장에 취업을 하면서 기숙사와 밥이 제공되어서 버는 돈은 무조건 통장에 모았어요.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저축을 이어갔고 친구도 없고 술도 담배도 피우지 않고 옷도 제대로 사입지 않으니 돈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특히 술은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술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어른들이 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술을 먹기 시작하면 아버지처럼 될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우실 때 주변에서 다들 그랬거든요. 지 아버지 닮아서 애가 망난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더 착하게, 착실하게, 누구보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버지처럼은 되지 말자는 게 제 다짐 아닌 다짐이었죠.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일하며 10년 정도 지나니 꽤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적금 이자가 꽤 센 덕분에 돈이 더 잘 불어났더라고요. 그러던 중
공장 앞에 편의점이 들어섰는데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와, 나도 저런 가게 하나 있으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도 가게를 차릴 수 있더라고요. 나도 계속 공장 일을 하는 것보다 사장님이 되면 사람들 대우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알아보다가 큰 마음 먹고 창업하게 되었죠. 제가 창업하려는 편의점 회사에서 추천해준 장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딱 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창업하고 나니 그 자리가 말 그대로 노다지였어요. 완전 대박이 터졌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서 본사에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괜찮다 싶어서 매장을 하나 더 차리기로 했어요. 원래 운영하던 매장에서 걸어서 40분 정도 거리에 편의점을 하나 더 차렸죠. 그동안 몰랐는데 제가 좋은 자리를 보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매장을 열 때마다 연속해서 대박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10년 사이에 저는 편의점을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장별로 실적도 좋아서 돈 걱정 없이 지낼 정도였죠. 그렇다고 엄청난 재벌은 아니었지만 대출 없이 제가 살 오피스텔을 구입했고 괜찮은 차도 한 대 구입했어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부족함을 느낄 일도 없었죠. 5번째 매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처에 대학가가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특히 애들 학교 수업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학기 초에는 특히나 축제다, MT다, 개강 파티다 하면서 우르르 빠지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대신 근무를 서야 하는 날들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다른 매장들은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들이 꾸려가고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들려서 매장 매출이랑 상태만 점검하면 됐는데 이번 매장은 제가 매장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도 길었어요. 어느 날 늦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저녁 9시나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몸이 좋지 않다며 갑작스럽게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해서 가게 근처에 살고 있던 제가 대신 근무를 하기로 했죠. 그날은 이른 시간부터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초겨울을 앞두고 내리는 비라 그런지 춥기도 엄청나게 추웠어요. 평소 추위를 잘 타지 않는 제가 두꺼운 니트를 꺼내 입고 있었거든요. 온종일 쏟아져 내리는 폭우 속에서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이왕 비 때문에 손님도 없는 거 그냥 여유롭게 생각하자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머리는 없었어도 책 읽는 것은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어떤 남자애가 들어오더군요.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 어린 청년이더라고요. 그런데 행색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비를 맞아서 그렇다기에는 빗물이 몸에 많이 묻진 않았는데 다리 쪽에 흙탕물이 튀어 있더라고요. 머리도 꽤 젖어 있고요. 비를 맞았다기에는 이 비에 푹 젖은 것은 아니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비를 좀 맞은 것 같고 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이상한 점은 이 추운 날 반소매에 맨발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남의 가게를 맨발로 뚜벅뚜벅 걸어와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죠. 게다가 얼굴은 멍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술이라도 취했나, 이상한 약이라도 먹었나 싶어 걱정됐어요. 그래서 덜컥 걱정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죠. 매장 안을 둘러보더니 그 청년은 편의점 도시락과 따뜻한 유자차, 그리고 빵 몇 개와 음료수, 우비와 우산을 구입했어요. 유자차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따뜻하게 돌리더니 자신이 구입한 물건들이 담긴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왔고 저는 경찰차가 매장 앞에 멈춘 것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이상해 보이는 청년이 매장 앞에서 밥을 먹으며 가게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했었는데 그 앞에는 한 노인분이 있으셨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매장 바로 옆 상가로 들어가는 낮은 계단 앞에 한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 그 위에 턱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었기에 그곳에 앉아 계신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신이 따뜻하게 데운 도시락을 유자차와 함께 어르신에게 전해주었더라고요. 방금 산 비옷을 뜯어 이제 막 식사하려는 어르신의 어깨에 둘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늘 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는 것을 불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 청년의 겉모습만을 보고 마음대로 판단해버렸던 것이니까요. 제가 그 앞에서 멈칫하며 청년을 보고 있자 매장으로 다가오던 경찰분 역시도 순간 멈칫하더군요. 저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바쁜 업무 중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분들이 돌아가고 저는 청년과 어르신에게 다가갔습니다. 밖이 춥고 비도 오니 매장 안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청년은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추운 데서 식사하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따뜻한 차라도 타줄 테니 들어가자고 다시 설득했어요. 청년에게도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부탁했죠. 곤란한 표정을 짓던 청년은 알겠다며 어르신을 모시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열고 어르신을 부축해서 들어오는데 뒤따라오던 청년이 잠시 멈추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봤다가 그 자리에서 청년을 붙잡고 엉엉 울 뻔했어요. 잠시 멈칫하던 청년은 흙투성이가 된 신발과 비를 잔뜩 맞은 겉옷을 가게 한편에 두고 들어오더군요. 신발을 벗으니 청년의 하얀 맨발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왜 아까 청년이 맨발로 가게를 돌아다녔는지 알게 되었죠. 더러운 신발에 가게 안이 더러워질까봐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렇게 쌀쌀하고 비가 오는데 반소매만 입었던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율무차 2개를 뜯어 뜨거운 물을 타고 청년과 어르신이 앉은 테이블로 갔어요. 청년에게 본인의 할아버지인지 물어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오늘 처음 뵙는 분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음식에 비옷과 우산까지 챙겨가길래 분명 가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청년과 그 어르신은 오늘 처음 보는 사이였죠. 그럼 어쩌다가 어르신에게 음식을 사드리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르신이 혼자 빗속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멀리서 보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신 건가 싶어 다시 돌아와 가까이 다가가니 굉장히 힘없이 축 처져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쭤보니 며칠 동안 굶으셔서 힘이 없는 상태셨어요. 집안을 뒤져보니 동전 몇 개가 나와서 라면이라도 사려고 나왔는데 비바람에 우산이 뒤집어지면서 손에 쥐고 있던 현금이 하수구로 쓸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집까지 다시 돌아갈 힘도 없고 돈이 없어 매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 거기 앉아 계셨다고 하시는데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음식을 사드리려고 매장에 들어가려는데 마지막 배달을 하고 돌아오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오토바이가 넘어졌었어요. 다행히 위험할까봐 속도를 많이 내지 않고 있던 터라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좀 망가지고 제 옷이랑 신발이 아주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려니 신발이랑 옷에서 흙탕물이 떨어져 가게 안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차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할아버지께서 굶으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없겠다 싶어 고민하다가 신발이랑 겉옷을 벗어두고 들어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맨발로 매장을 돌아다녀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뜻으로 행동했던 건데 남의 가게에 맨발로 돌아다녔으니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 만도 한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해요. 청년의 이야기는 정말 의외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 빗나갔었죠. 친할아버지도 아닌데 자기 신발까지 벗어가며 그리고 힘들게 아르바이트한 돈을 털어 밥을 사주려고 했다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싶어 놀라웠어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게 밖에 어르신이 그렇게 계셨는데 알아채지도 못한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식사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생각도 났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바구니에 즉석밥이랑 라면, 인스턴트 국과 찌개, 김치 등등 식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커다란 봉투에 담아주면서 어르신께 드렸죠. 밖에 여전히 비가 오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어르신께 들고 가시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왔기에 어르신을 거기에 모셔다 달라고 할 수도 없었죠. 저는 어차피 비도 오는 거 그냥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와 어르신과 청년을 집으로 데려다 드렸죠. 어르신 집 앞에 내려드리며 집 앞까지 가게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을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돈이 없거나 먹을 게 부족하면 언제든 가게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직원들에게도 다 말해둘 테니까 돈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언제든 오시라고요. 청년의 집에도 데려다 주면서 오늘 정말 멋진 행동이었다고, 저까지 감동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청년은 자신 역시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살고 있어서 할아버지가 더 눈에 밟혔다고, 자기 할머니 생각을 하니 차마 지나칠 수 없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하더군요. 고마운 마음에 청년을 위해서도 과자랑 음료수, 양말 등등 이것저것 챙겨서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청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에게 가졌던 선입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추운 날 맨발로 가게 안을 들어와 음식을 사던 따스한 마음, 그리고 가게가 더러워질까봐 기꺼이 신발과 옷을 벗고 들어왔던 상냥하고 친절한 마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동안 청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는데 며칠 후 그 청년이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그날 너무 감사했다며 저에게 시금치 봉지를 내밀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나물을 팔고 계신다며 특히 시금치가 아주 맛이 좋다고 꼭 전해주고 싶었다네요. 원래는 비타민 음료라도 사올까 했지만 편의점에 이미 팔고 있는 것들이라 사오기가 좀 그랬다면서요. 저는 그 후로 잘 지냈는지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청년이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날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겉부분이 조금 파손되었는데 사장님께서 빗길에 넘어진 것을 아시고 청년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자신이 넘어져서 오토바이가 상처난 것이 맞기 때문에 사장님이 화를 내시길래 차마 다른 말도 하지 못하고 당장 그만두라고 버럭 화를 내신 데다 당장 이번 달 월급은 수리비로 대신하겠다는 이야기에 지금 급하게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중이라고 했어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제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마침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그의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학교에 다니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파트타임도 괜찮다고요. 그러자 청년은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너무 기뻐하며 자신은 현재 대학도 안 다니고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잘됐다 싶어 청년에게 계약직 직원 자리를 제안했어요. 짧은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달리 직원처럼 일할 수 있도록 했고, 급여도 아르바이트생의 기본 시급보다 더 많이 책정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은 자기는 편의점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배우느라 더딜 수 있다고 사양하더군요. 누가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실은 내색 없이 덥석 받을 법도 한데 이 친구는 참 순수하고 진실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청년이 부담스러울까봐 원래 직원은 급여를 더 받는 거라고 안심시켰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해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일머리가 좋은 데다 편의점 업무가 사실 단순한 부분이 많다 보니 일을 금방 배웠어요. 특히 야간에는 새벽이 되면 물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무거운 물건도 척척 잘 나르고 정리정돈도 엄청 꼼꼼하게 잘하더라고요. 물건이 들어온 것도 뭐가 들어왔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이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신경 쓰여서 다른 매장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는데 청년이 들어온 이후로는 제가 손이 가야 할 부분이 크게 줄어들었죠. 일도 너무 야무지게 잘하고 친절하고 싹싹해서 손님들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비를 안 맞은 모습을 보니 외모도 깔끔해서 여자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매장 앞에 찾아왔던 어르신의 집으로 쌀을 배송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파는 국이나 찌개, 참치캔 등 반찬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도 집 앞에 두고 왔어요. 얼마 후 할아버지께서 가게로 찾아오시더니 그동안 집 앞에 쌀이랑 음식을 제가 놔준 거냐며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공짜로 받을 수는 없다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길래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해드리는 거라고 거절했어요. 꼭 갚아주고 싶은데 뭐라도 도와줄 게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예전에 자신이 청소회사에서 일하셨었다고 매일 오전에 손님 없을 시간에 와서 청소하고 가면 어떠냐고 하셨어요.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 후 어르신은 오전 10시쯤이 되면 매장으로 오셔서 바닥을 쓸고 닦고 진열대 사이사이를 닦으며 청소를 해주셨어요. 엄청 꼼꼼하시고 실력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일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재능을 발휘할 곳이 생기고 매일 가야 할 곳이 생기니 오히려 자신에게 더 좋은 일 같다며 가게에 오실 때마다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3개월이 지나고 저는 청년을 정직원으로 고용했어요. 월급도 올려줬고 청년은 정말 고마워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군요. 하도 일을 잘해서 이것저것 맡기다 보니 어느새 거의 매니저처럼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청년을 너무 의지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청년을 불러 혹시 매니저로 일해볼 생각은 없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사장님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직에서 직원으로, 직원에서 매니저로, 나중에는 점장으로 가게 관리를 아예 다 청년에게 맡기고 저는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가끔 얼굴 보러 인사하러 가게에 들렸고 워낙 혼자서도 너무 잘해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놔두었죠. 그렇다고 농땡이 부리거나 나쁜 짓을 할 친구도 아니었고 오히려 트렌드나 사람들 취향을 빠르게 파악해서 매출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게 청년이 우리 편의점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20대였던 아이가 어느새 30대가 되었고 몇 년 전 제가 결혼했듯이 그 아이도 이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비 오던 그날 인연이 닿았던 어르신은 몇 해 전 돌아가셨고 가족분들이 아무도 없어 저와 그 친구가 같이 상주 역할을 도맡아 어르신이 편안하게 떠나실 수 있도록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청년 역시도 결혼을 앞둘 만큼 나이를 먹었기에 언제까지 편의점 점장으로 있을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야 뭐 제가 하는 일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며 점장 일에도 만족한다고 하지만 차마 제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에게 가게를 거의 반값에 넘기기로 했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듣더니 힘들게 일구어둔 가게를 어떻게 자신이 헐값에 넘겨봤냐고 자기가 돈도 조금 더 모으고 대출도 내서 원래 가격대로 인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가게에서 어느 순간부터 손을 놓고 있었고 지금의 매출이 나오게 된 것은 모두 그 친구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며 설득하는데도 그 친구는 그래도 영 미안한 마음이 남는지 자신이 매장 운영하면서 나온 매출에서 조금씩 저에게 갚아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돈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기에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만약 정 미안하면 저에게 주는 대신 매출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해서 혼자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과 음식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며 자기가 인수하여도 기부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가게를 인수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달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게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자라며 형편이 어려워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기부까지 추가로 하고 있어요. 큰돈이 생기면 자기 욕심부터 차릴 법도 한데 이 친구는 돈이 생기니 남을 먼저 돕더라고요. 가게를 넘겨주어 이제는 더 이상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옛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처럼 아들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거든요. 20대 어린 나이에 만나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될 그 친구가 앞으로도 쭉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